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박성호입니다. 네, 오늘 아마 행사 계획보다 좀 시간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빨리 발표 자리에 올랐습니다. 뭐 사전에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종중에서나 또 종가에서는 오늘이 사실은 그 양곡 선생님께서 또 살아계실 때는 생신을 챙기고 돌아가시면 이제 기신을 챙긴다는데 오늘이 마침 생신이세요. 이게 또 공교롭게 이렇게 날짜가 맞기도 했고 또 그렇게 또 기념해서 맞추신 것 같습니다. 아주 또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안성시에서 이렇게 기념할 만한 또 인물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가 또 그런 취지에 맞게 진행되기를 저 스스로도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조선시대 고문서를 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태조 때부터 해서 고종 때까지 남아 있는 각 종가에 있는 자료들이나 아니면 문중에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보다가 한 2009년 무렵에 제가 박물관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오씨 집안 자료를 제가 한 1000여 점을 제가 다루게 됐어요. 그 하나하나 이게 읽어보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해창이 오태주란 분이 나오고 그래서 이분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또 연원이 이렇게 정무공파가 나오고 그래서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그 생각하고는 이제 이 마을에 연락이 된 게 이제 이 종중 총무님 지금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오세정 총무님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한 2009년부터 덕봉리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15년 정도 이 양성에 있는 덕봉리를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한 사람이라 그런 관심과 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 종 회장님도 인사하게 되고 의장님도 인사하게 되고 또 종손 종부님 오래 뵙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은 좀 마음 편하게 드나든 지가 꽤 지났죠. 그래서 집안에서도 굉장히 따뜻하게 잘 맞아주시는데요. 근데 올해 마침 400주년이 되면서 이런 뜻깊은 학술 행사까지 개최하게 돼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기쁘고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발표를 맡았는데 그 제 전공에 맞게 제가 제목을 이렇게 양곡 오두인이 남긴 옛 문서 책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 사실 또 종중에서 오신 분들은 또 그 선대 어른들 이렇게 이름만 언급하면 조금 불편해하신 분도 있는데 되게 학술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살펴본 바에 따른 양곡 선생 종가에 남은 고문헌과 또 그리고 또 양곡 선생 자손가에도 좀 알다시피 여기 참석하신 분 댁에도 아직 알리진 않았지만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 하지만 좀 많이 알려진 자료들 위주로 제가 좀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테지만 이거 한번 토대로 좀 더 얘기들이 좀 확장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마 발표자들마다 집안 얘기들은 되게 할 텐데 좀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좀 각자 개성에 맞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정무공파 그러면은 되게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이제 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추탄공파 자손이다 이런 경우는 많은데 정무공파 그럼 낯설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해주어시 정무공파가 이제 정무고 오정방 이 파조분을 시초로 이렇게 후예들이 오늘까지 오는 건데 자손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렇지 굉장히 조선 중후기에 아주 뭐랄까 그 활약이 많죠.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학계에서는 생각보다 요 정무공파나 또 정무공파에 배출한 인물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연구는 아직 많지가 않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때 이런 학술대회를 계기로 좀 이렇게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가운데서 문헌 부분을 맡아서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여기서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차로 한 20분이면 가지 않습니까? 그 양성
조선시대 양성현으로 독립돼 있었죠. 양성현에 이제 입향하게 된 계기가 여기 보게 되면은 뭐 이 우대에 오경운이란 분이 계시죠. 그 부인께서 이제 풍산심씨인데 이 풍산심씨 부인이 아마 그 심정이란 분의 딸인 걸로 저를 기억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시아버지와 그 남편을 웅구에 와서 친정으로 모시고 온 게 계기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뭐 몇 년 전에 아마 그 기념행사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청솜심씨 할머니의 어떤 이 사연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마 덕봉리 선영 아래에 아니야 기념비도 아마 지금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아마 계속 뭐 양가가 오가면서 아마 기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뭐 이 우대의 계보도는 제 발표 자료의 한뭐 5쪽에 이 뭐 잘 아시겠지만 좀 뭐 시조 오인유로부터 이렇게 이제 정무공까지의 계보 한 1세에서 14세까지는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할 정무공파의 인물들은 정무공의 네 아드님부터 이제 또 집안이 이게 퍼져 나가죠. 그래서 통상 이제 맏아들인 오숙, 천파 오숙 선생 그죠? 그 다음에 둘째 농제 오빈 선생, 셋째 아들인 백봉 오상 선생이고 막내 아드님이신 백천 오획 요 사형제를 기점으로 이 정무공파가 이렇게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아마 통상 그 종 중에서는 사파로 되게 얘기하시고 아마 뭐 주요한 종중 활동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할 이제 종가는 이 천파 오숙 선생의 맏아들 계열로 내려가는 집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무공파 종가기도 하고 오늘 좀 주인공으로 삼는 양곡 오두인 선생이 종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엄격하게 종가를 얘기할 때 불천이 신주를 모시냐 안 모시냐 이걸로 구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양곡 선생은 불천이시거든요. 그 나라에서 정한 불천이시기 때문에 지금 또 종가에 가면은 뒤에 사당에 불천이 신주가 그때 그 신주가 그대로 모셔져 있고 아마 오늘 뭐 종손 종부님 참석하셨는데 불천이 제례가 지금 또 이어지는 아마 뭐 현대 불천이 신주가 원형 그대로 있고 제사 모시는 집안들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고택에서 불천이 신주가 모셔지는 어떤 뜻깊은 종가가 있고 오늘 뭐 인사하신 종손까지 이어지는 그곳이 바로 정무공파 종가죠. 그 종가에서 이제 전래된 그 문헌을 제가 설명할 텐데 뭐 대부분 가보셨을 겁니다. 지금 가게 되면 밑에 그림 같이 정무공 고택이 저렇게 돼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걸린 현판이 이제 퇴전당이라는 당호가 걸린 종가의 사랑채죠 저기가.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우암 선생 필적이라고 이게 이제 우암 송시열 선생의 글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뭐 이런저런 작업하면서 선영에도 한번 올라가 보고 하면 그 덕봉리 뒷산에 올라가면 선영이 아주 뭐 선영을 멋있다 그러면 좀 그렇긴 한데 실제로 아주 좋은 자리에 선영을 우대로부터 잘 썼기 때문에 아마 요즘 또 주말이나 평소에도 굉장히 뭐 이 길지 찾아다니시는 분들은 여기를 거의 필수 코스로 오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마 그에 대한 학술 논문도 나와 있을 정도로 아주 뭐 예전에 어떤 풍수지리 관점에서도 아주 좋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종가에 있는 고문을 얘기할 텐데요. 지금 이제 이 양곡 종가는 얘기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보통 요즘 종가 얘기하게 되면은 뭐 그 계보는 분명한데 그냥 뭐 도시생활 하면서 아파트에 계신 종손도 많지만 지금 양곡 종가는 지금 딱 그러면 덕봉리 가면은 그 정무공 고택에 그대로 옛날 건물 그대로 있고 지금 또 뭐 종부님이 종택 지키고 있고 그 종가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 종가에 실제로 뭐 그 조선 중기 이래부터 문헌이 전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들을 제가 좀 뭐 일찍이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요. 그 8쪽에 보면은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사실은 양곡 종가 같으면 원래는 아마 더 많은 문헌이 전래됐을 걸로 예상합니다만은 지금 뭐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이렇게 한 152점. 그래서 정무공과 관련된 문서도 있는데 요건 후대에 정무공이 아마 이게 정조 때인가요? 그 시호를 받으면서 받은 문서고 실제 당대에 발급된 문서는 오숙 천파 오숙
부터 양곡 오두인 선생 그리고 그 계속 장남 계통으로 이어지는 문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인물별로도 제가 이게 정무공으로부터 해서 쭉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뭐 문서 종류로 따지면은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상식이 있으신 분들은 좀 들어봤을 만한, 예를 들면 뭐 문과급제 하게 되면은 홍패를 받죠, 그죠? 문과급제했다는 증서. 그 다음에 뭐 생원진사 하게 되면은 또 뭐 그 합격증 100패를 받고, 또 관직에 나가면 관직 임명장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뭐 고신 교지, 뭐 교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문서들이 뭐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뭐 120여 점이 전부 관직과 관련된 거고, 그리고 제가 뒤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좀 전에 얘기한 게 그거네요. 뭐 지금 좀 너무 조명이 이래서 그런데 왼쪽에 좀 짙게 나온 게 천파 선생이 문과가 가불 병과가 있거든요. 병과로 급제할 때 합격증입니다. 이런 문서 있는 집이 많지 않죠. 그다음에 요거는 또 아드님인 양곡 선생이 이미 진사였는데 요때 이제 문과 갑과 제1이면은 이게 바로 장원급제거든요. 예, 그 양곡 선생이 이제 장원급제 할 때 받았던 그 합격 증서 원문이 그대로 있는 거죠. 아주 뭐 이런 뜻깊은 자료부터 해서, 이거는 이제 양곡 선생이 그 제가 구쪽에 소개한 1682년에 경기도 관찰사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실 경기도에서도 좀 기념해야 될 분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아침에 경기도시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관찰사에 제수될 때, 그 조선시대에는 관찰사에 제수되게 되면은 그거 왕이 한 도를 일임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왕이 이렇게 교서를 아주 뭐 비장하게 내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왕야괄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왕이 뭐 이른다 그러면서 이 임명하는 사람의 뭐 집안 배경부터 해서 인품도 칭찬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막중한 왜 이렇게 되나? 예, 뭐 막중한 직임을 맡기니까 그거를 아주 좀 잘 수행해달라, 그런 걸 당부하는 교서라는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왕의 어보죠. 어보를 찍어서 내리기 때문에 이런 관찰사 교서 있는 집안들은 아주 뭐 조선시대 때 어떤 품이 높은, 그러니까 관찰사가 이품 자리잖아요, 그죠? 아주 고위직입니다. 뭐 이런 교서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아주 고위 관직을 지냈다는 증거고, 그 아울러서 이렇게 관찰사한테 유서라는 걸 같이 줘요. 교서를 주면서. 그럼 이 유서는 뭐냐? 이 앞에 이제 뭐 깨우치다, 훈유하다는 뜻인데, 관찰사한테는 조선시대는 병권도 줍니다. 병권.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는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도 주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동원하진 못하고 뭐 약속된 어떤 뭐 그 일종의 이 부를 내려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어떤 암고가 맞아야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또 증서인 이 유서를 같이 교서와 함께 내리죠. 그래서 이 교서와 유서가 같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도 뭐 저같이 이제 고문서를 공부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주목되고, 이렇게 어느 한 시대에 일도를 맡았던 뭐 이거 옛날 말로 방백이라고 하죠. 방백에게 내려진 이 귀중한 원본 문서가 있다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건 제가 생략하고, 또 이 종가에 그래도 종손들을 계보를 끊임없이 있죠. 그 뭐 앞에 계보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양곡 종가도 종손 잇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알다시피 어느 집안이나 혈손을 잇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집안에서 그 종가의 대를 잇기 위해서 집안에 문장들이 모이고 뭐 상의를 해가지고 뭐 학렬이 맞는 범위 내에서 종손들 계속 입양을 하잖아요. 양자들이고. 그 여기 7쪽에도 보시면 계속 이제 계보가 이어지는데, 그래도 이 종손들이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이 고종 때까지도 이렇게 관직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뭐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칙명이라는 용어로 시작되죠. 이거 고종 때 되면 이제 더 이상 조선 왕조가 아니라 이 중국에 이제 종주국이 없어지니까 황제국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만 쓸 수 있는 이제 칙명이라는 용어를 쓰는 관직 임명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 종가에도 보니까 여기 나오는 그 오이경이라는 종손이 뭐 정의품직 이렇게 광무연간에 이렇게 연이어
왕의 서명까지 된 그 임명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에도 뭐 이렇게 천파 선생으로부터 뭐 요 대한제국기 이 종손에게 이르기까지 이 발급된 문서가 한 뭐 150여 점 넘게 남아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좀 저는 뭐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뭐 기회가 된다면은 이 자료들을 뭐 경기도 차원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다뤄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제가 좀 개인적인 궁금증이었는데, 사실은 뭐 종가에도 뭐 이외에도 예를 들면 뭐 경제 생활 관련된 문서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마 전래 과정에서 좀 뭐 잊어버린 것 같고, 책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뭐 이 정도 되는 집안이면은 과거에부터 뭐 사서 오경부터 해서 뭐 역사서라든지 아마 고서가 어마어마하게 보관돼 있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그 잘 전하질 않아요. 아마 뭐 종가가 중간중간 비기도 하고 해서 그러지 않나 싶긴 한데요. 근데 어쨌건 이 집안에 있던 이런 책들이 그래도 요즘은 추적을 할 수 있는 게, 뭐 각 지금 국공립 뭐 도서관이든 박물관이든 이런 데는 좀 전산으로 일부 이제 현황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어떤 검색어를 써서 양곡 종가에 원래 있었을 만한 책들을 좀 찾아봤는데, 그 중에 오늘 그냥 대표적으로 좀 소개해 드리는 게 요런 거죠. 요건 뭐 이 고대 도서관이죠. 제가 11쪽에 제시했는데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이제 독예수초라고 그러면서 이 원형 이정 네 책으로 보관된 게 있어요. 그럼 이게 양곡 선생이 소장했던 건지 어떻게 아느냐? 사실 이런 장서인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 조선시대 이제 양반가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에는 또 이 자기 이름이라든지 어떤 뭐 문구를 새겨가지고 이렇게 장서인을 찍습니다. 뭐 요즘 또 책 아끼시는 분들은 본인이 책 사면 앞에 뭐 기록을 하든 뭐 도장을 찍든 이렇게 하죠. 이거는 그 대신 좀 다른 사람의 인장까지 좀 중복을 시켜가지고 조금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어려운데, 다른 한 살에 보면 선명하게 보이죠.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마 한국은행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구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입해서 어디 이제 뭐 그 위탁을 맡겼는데, 요거는 모군시고라고 그 모군 이색 선생의 문집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요 인장을 크게 하면은 이렇게 읽히죠. 그 제가 지금 뭐 그 12쪽에 보게 되면은 그 내용들을 다 적어는 줬습니다만은, 그 옛날 분들이 이거 장서인 또 문화예요. 문화여 가지고 요거는 뭐 수양새가 그 옷이들이 이제 해주오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수양오라고 얘기하거든요. 해주에 고호를 써서, 그래서 수양오씨들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수양새가다 이렇게도 하고, 요거는 오씨 두인이라 자기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적었죠. 오늘날 같이 도장입니다. 우리 이름 적듯이. 그 다음에 요 밑에 요거는 그 양곡 선생의 자입니다. 자. 원징이라고, 원징이란 자를 새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향림거사라는 또 호를 쓰셨나 봐요. 이 향림거사는 저도 찾아보면은 양곡 선생 문집에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어디에서 향림거사가 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체가 다 이렇게 그 양곡 선생이 살아계실 때 본인이 직접 쓰셨던 인장이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책에는 저런 도장을 찍은 거죠. 그 앞으로도 사실은 뭐 이렇게 양곡 선생이 소장했던 책에 찍힌 요 인장들이 아마 사례가 더 발견될 것 같아요. 요건 그 대신 뭐 좀 더 좀 소장 기관들이 그 뭐 자기들의 책 정보를 좀 더 공개를 하고 해야 될 텐데,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양곡종가 정도의 규모라면은 아마 고서도 뭐 꽤 많이 소장돼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뭐 하나 좀 더 여담으로 얘기하면, 맨 위의 인장은 근데 양곡 선생 인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또 다른 인연으로 이 도장이 찍힌 책을 좀 정리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준장이라고, 그 이준이라는 사람 누구냐 하면은 흥선대원군의 손자입니다. 이준용.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준이라고 나중에 이름을 바꾸는데, 이건 대개 이제 운영궁에 소장된 책들이 대개 이 인장을 찍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어떤 경위로 나중에 양곡 선생 책의 일부가 또 운영궁으로 전래된 거 아닌가, 제가 뭐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소재로 넘어가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타이틀은 양곡 선생이 주인공이니까 양곡 종가에 있는 고문원과 또 하나는 후손가로 나눴는데, 뭐 후손가 전체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다룰 수는 없는데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후손가 중에 해창이 오태주, 양곡 선생의 셋째 아드님이시죠. 그 오태주란 분이 어쨌건 그 공주의 남편, 그 국혼을 한 거죠. 부마가 되면서 그 집안에 그렇게 또 고문원이 많이 전해졌어요. 최소한 뭐 1000여 점 이상이 전래됐는데, 그래서 그 집안의 사례를 좀 중심으로 설명드릴 텐데, 이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어떤 호기심이 있냐면은 현재로서는 이 해창이 오태주 집안에 있던 문서가 그 후손가에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집안에서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잘 아시겠지만, 어떤 이유를 통해서 한 1980년대 이후에는 그 후손가에서 이 자료를 돌보질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뭐 전국의 주요 뭐 국공립 박물관이나 뭐 이런 좀 국공립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 현황을 저는 역으로 좀 내가 좀 모아봐야겠다 하는 취지로 좀 조사한 결과를 좀 뭐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13쪽에 보게 되면은 그 뭐 정무공으로부터 양곡 선생, 그 다음에 해창이 집안의 계보가 어떻게 되는지도 제가 계보도는 좀 정리를 해 뒀습니다. 그래서 뭐 해창이와 명안공주가 결혼을 했고, 또 그 두 분은 이제 자식을 두지 못한 채로 그 명안공주가 일찍 돌아가셨죠. 23인가 뭐 이때 돌아가셔가지고 그 오원이라는 분, 월곡 오원이라는 분을 또 양자로 드리고, 또 그 아드님이 또 그 유명한 뭐 수남 오재순이고, 그 또 밑에 아드님들이 뭐 오연상, 오이상, 뭐 오윤상, 또 이렇게 또 그 당대 아주 문사들이었고, 아주 그 이 집안이 실제로는 또 경거 한성부 내에서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대부 집안이지만 또 왕실 피가 흐르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주 부유하고, 그리고 좀 뭐랄까 높은 고위층의 어떤 생활들을 향유하셨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그래서 이 집안에 전래진 문헌이 많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이 밑에 적었던 그 강릉에 있는 오죽헌 시립박물관에 현종, 명성왕후, 뭐 그다음에 이렇게 뭐 해창위, 그다음에 그 명안공주 관련된 어필류 자료가 이미 그 보물로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찍이 그 강릉에서 시비를 들어가지고 좀 외부에 돌아다니는 걸 아마 구입해서, 이건 이제 시 소유가 돼 있죠. 그래서 뭐 이건 문화재청 같은 데서 이런 거를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명안공주와 관련된 것도 있고, 뭐 편지라든지, 그죠, 왕들. 숙종은 명안공주의 오라버니죠. 예, 그러니까 그 뭐 어떻게 보면 남매지간에도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명안공주한테는 어머니, 아버지, 뭐 이런 식의 그 왕실의 어떤 이런 어필류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해창위 후손가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건 손수 정리하긴 했었는데, 요거는 또 한 1000여 점이 어떤 그 모 대학에 있는 어떤 교수님께서 은퇴하시면서 기증을 했어요. 본인이 예전에 이 자료를 수집하다가 내가 한 이 1000여 점을 수집했다, 이걸 이제 뭐 서울시에 기증한다고 하면서 알려지게 된 건데, 이런 것도 여러분 재밌습니다. 이게 한성부 준호구라 그래요. 오늘 아침 뭐 주민등록 등본 정도 될까요? 그래서 3년 단위로 되게 뭐 호적 작업을 하는데, 오늘하고 똑같습니다. 뭐 호주가 누구고, 그 같이 사는 사람 누구고, 나이 얼마고, 언제 태어났고, 뭐 부인은 누구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외조, 그다음에 처부는 장인이죠. 이렇게 뭐 적고, 또 방가에 노비가 있으면 노비 현황도 적고,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주소가 좀 흥미롭더라고요. 여기 보기에도 나오죠. 그 보면은 한성부 중부에 있는 경행방에 이리에 오순덕계 뭐 몇 호에 산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굉장히 좀 자세한데, 물론 조선시대 지도에서 뭐 이걸 오늘날 지번 차트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선시대 지도하고 대비해 본 바로는 거의 운영궁 위치하고 일치해요. 그래서 저는 뭐 제 나름대로 가설은 있긴 한데, 아마 이 명안공주하고 오태주가 살았던 그 너른
그 저택이 나중에 아마 지금 흥선대원군이 그 운영궁을 뭐 이렇게 하게 되면서 아마 그 자리를 비워준 거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집안 어른들 구술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봤는데, 뭐 대원군이 집 내놓으라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르신 중에는. 그래서 아마 되게 좀 그런 구설이나 아니면 이런 문서를 비교해 봤을 때는 아마 지금 운영궁 자리가 그 명안공주하고 요 해창이 오태주 요 때로부터 그 후손들이 살았던 곳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일반 양반가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뒤에 보면 이렇게 명안궁이라고 보이죠. 네, 조선시대 때 후기 가면 궁방이라고 있어요. 궁방. 왕자나 공주 뭐 아니면 뭐 후궁 뭐 이런 쪽에 되게는 왕실에서 재정을 지원해주는 궁방이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 해창이 자손가는 해주오씨 이 양반 사대부 가문이면서도 왕실의 재정 지원을 받는 명왕궁이라는 어떤 지위를 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에 보게 되면은 일반 방가에는 있을 수 없는 이 궁방 자료가 많이 전래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도 좀 주목하게 되면은 또 뭐 학술적으로는 또 의미가 있고요. 그 뭐 제가 그 발표문에는 요 인장도 크게 했었는데, 이게 보면 뭐 명안궁 뭐 방 뭐 이렇게 다 하여튼 일반 집에서 나올 수 없는 특별한 자료가 있죠.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지금 박물관들에서 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 아까 소개했던 수남 오재순, 그 다음에 또 그 뭐 월곡 오원 이런 분들의 그 관직 임명 교지, 그죠? 조선시대도 오늘날 국가공무원 되게 되면은 그 모르거나 이럴 때마다 임명장 주듯이 고위직들은 저렇게 교지라고 해가지고 뭐 몇 품으로 올려준다, 어느 관직에 임명한다 이런 것들을 발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남긴 이런 교지류들이 지금 뭐 국립박물관, 그다음에 뭐 지자체 뭐 이런 곳곳에 좀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지만 뭐 개인적으로 최대한 현황을 좀 파악해서 어디에 뭔 자료가 있는지를 좀 제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확인이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제가 16쪽에 제시했는데요. 이 집에가 이 부분 좀 연구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조선 후기에 이 해창이 집안이 굉장히 지위도 높고 어떤 문화의 전성기를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종암동에 별장을 가지고 있어요. 종암별서에서 그 당대 문사들도 모이고 또 집안의 친인척들도 모여가지고 뭐 시를 짓고 이런 게 있었다고 이제 연구는 돼 있는데, 이 집안 문서에 보니까 그런 게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극경이다, 뭐 군면이다, 문경 뭐 이런 거는 군회 이런 건 어떤 인물의 자거든요. 이 자를 가지고 추적해 보니까 이게 보니까 극경이란 사람은 오제소, 그러니까 수남의 동생이죠. 그다음 군면이란 분은 또 오제신이란 분이고, 그다음에 문경이 수남 선생입니다. 오제순이고, 그다음에 군회라는 분이 오재경. 이 제자 학렬에 또 뭐 사촌, 뭐 육촌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시를 짓고 뭐 이런 것들도 그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7쪽의 어떤 표안에는 유 집안에 또 있던 시문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자를 가지고 어떤 분들하고 뭐 교류를 했는지 한번 정리를 했는데, 다 당대에 그래도 또 뭐 이렇게 뭐 좋은 집안의 문사들이 참여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요 자료는 제가 발표 자료 준비하는 사이에 이제 그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아마 서울유형문화재로 뭐 새로 지정된다고 한 뉴스가 떴어요. 그래 봤더니 이제 여기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여기 보면 또 검교제학 오제순이라고 뜨죠. 이 고풍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되게 정조대 왕이 이제 정조라는 임금이 학문적으로도 아주 뭐 뛰어난 분이었지만, 또 그렇다고 무를 또 뭐 이렇게 낮게 보지 않으니까 신하들한테 수시로 활쏘기를 시키고 평가하고 잘하면 상 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뭐 이 수남 선생도 제법 잘 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사장혁 뭐 이렇게가 나와가지고 뭐 몇 푼을 얻었다 하면서 뭐 이런 거 다 점수화 해놓고 한 거죠. 그리고 밑에 생치 한 마리, 아마 꽁 한 마리를 상으로 준 모양입니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은 아주 뭐랄까 흔하지 않은 자료죠. 그 정조대에 주로 이런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마침 또 이걸 받은 사람이 이제 수남 선생으로 확인돼서 이 자료도 또 어딘가에 들어가 있구나. 이건 아마 육사박물관에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어쨌건 이 해창의 집안에 있었던 문헌들은 굉장히 좀 여러 군데 흩어져 있긴 합니다. 그래도 뭐 잃어버린 게 아니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라도 잘 그래도 안전하게 보존돼 있으면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크게는 이렇게 뭐 앞서 얘기했던 양곡 선생 종가에 있는 그 문헌 자료, 뭐 고문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종가에는 지금 뭐 확인은 안 됐지만 또 뭐 대학 도서관이나 외부 기관에도 이런 좀 양곡 선생의 인장이 남아 있는 책들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좀 소개드렸고, 그 다음에 또 양곡 선생 후손가 중에는 또 대표적으로 해창이 오태주의 후손가에 아주 다량의 일부는 이미 뭐 국가문화재급의 아주 뭐 가치를 인정받아서 그 의미 부여가 되는 자료로부터 그 다음에 하나하나 열어보면은 뭐 당대 연구라든지 아니면 문화적인 수준을 살펴보기에 아주 뭐 중요한 자료들이 뭐 산재했다. 이거를 그나마 저는 이제 지금 현상적으로는 파악하고 있는데 한번 정리를 좀 야무지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되면은 좀 뭐 어디 좀 발표를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다 뭐 어느 한 곳에 보관돼 있진 않지만 결과론적으로 뭐 어디에 뭐가 있고 이게 구성하게 되면은 원래 원형이 어땠을지를 반대로 추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여러 관심 있는 분들한테 또 정보 제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래도 이 정무공파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원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다면,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또 다른 쪽 일파분, 자손분들 중에도 집에 뭐 고문서 몇십 정씩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 뭐 한국중앙연구원에 또 뭐 몇십 정 또 기타 가신 여기 자손분들도 계시거든요. 혹시 뭐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종중에 참석하신 분 중에 혹시 뭐 이런 게 있으면은 한번 뭐 꺼내 넣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뭐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목만 보고 해주시 정무공파 종중소장 고문원만 정리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외에도 다양한 곳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원을 총 정리를 했습니다. 그 수고하신 박성호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조선 후기 양곡 오드인의 생애와 위상이란 주제입니다. 발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우진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우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선 후기 양곡의 그 생애와 위상, 특히 덕봉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더 많은 걸 알고 계실 거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옛날에 우리 선조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해서 좀 가볍게 재밌게 들으시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숙종의 양곡에 대한 인식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덕봉서원에 이제 숙종이 사액을 이제 내리면서 치제문을 이렇게 씁니다. 한번 죽음으로 이를 이르니 세도가 여기에 의지하도다. 그대 충성스런 신하여 애도와 후회가 교차하여 뒤미쳐 은총과 포상을 더하건만 영령에게 부끄럽도다. 그러니까 굉장히 숙종이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치제문을 내리면서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자기가 이 양곡에게 대해 이제 실수를 했었던 거를 참회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글을 이제 내립니다. 자, 이런 양곡에 대한 이런 추모는 고종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여러 서원에서 향사가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덕봉서원 같은 경우는 흥선대원궁의 서원 철폐령에도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넘어서 양곡이라고 하는 인물과 덕봉서원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적인 정신적인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기전은 무엇일까가 저의 오늘 발표의 주제입니다.
근데 양국 선생에 대한 연구는 꽤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았고 저도 실제로 해보니까 한계가 많이 느껴졌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양국 선생은 시문이나 서화 그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타인과의 수창도 많이 하시지 않으셨고 외직이나 아니면은 사행으로 2번 정도 이제 청나라에 다녀오시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까지 기록을 많이 남기시지 않으셨었어요. 또 이 사망 자체가 죄인으로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후손들이 기록을 뭔가 수합하거나 이런데 간행을 하거나 이런데 좀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창이 같은 경우가 이제 양국 선생의 기록을 다 수합을 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가서 글을 받아오는데 가능한 한 사실만 적시를 해달라. 더 이상 이렇게 과장하거나 그러지 말아달라. 사실에 부합한 기록만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국 선생의 사상과 철학을 이해하기가 좀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문집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그렇게까지 막 자세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양국 선생의 이제 생애와 활동인데요. 앞에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미 너무 반복이 많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인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고려 성종대에서 송나라로 넘어오면서 이 해조씨 집안이 시작을 하고요. 정무공께서 임진왜란 때 선조를 모시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갈의 난이 일어나자 인조를 모시는 이런 호종공신으로 활동을 하고 광해군대에는 인목대비 폐비론에서 반대를 하시면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4대시죠. 그래서 집안에 이런 상무적인 가풍을 굉장히 크게 키우셨다면 상대적으로 양국 선생은 행정가로서의 그런 정치력 중앙 정치에서 활약을 하시면서 동시에 왕실과 자기 이제 주변의 기호학파의 많은 분들과 인맥을 다지고 혼맥을 다지면서 우문적 가풍, 그러니까 여기는 무를 중시했다면 양국 선생 이후에는 문을 강조하는 그런 집안으로 변모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윤영기를 살펴보죠. 자, 이거는 황화집이라고 하는 사료인데요. 이 황화집이 뭐냐면 명나라나 뭐 청나라에서 사신이 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가서 시를 주고받는 거를 모아놓은 겁니다. 거기에 정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633년에 이제 조선을 옵니다. 이 사람이 왜 오냐면 청나라 후금 세력이 여순을 함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명나라가 이 조선이 혹시라도 청나라한테, 그러니까 후금 세력한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불안을 느낄까 싶어서 가도에 있었던 그 명부총관이었던 정룡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조선에 파견이 되는데 이 사람이 황해도에서 9살짜리인 아주 어린 양국 선생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시를 이제 한번 이 시를 너가 지어봐라 하면서 운을 띄워줘요. 운을 띄워주는데 서법도 너무 괜찮고 시문도 너무 잘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특한 아동이구나 하면서 시를 서로 나눈 것이 이 조정에서 간행한 황화집에 공식적으로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선에만 간행이 된 게 아니라 청이나 명나라에서 이제 사신이 오면은 그 사신들이 이거를 달라고 그래요. 황화집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또 이제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양국 선생의 이런 활약 같은 것들이 중국에도 전해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제 활동을 하던 그 인조에서 숙종대인데요. 거의 내직을 많이 맡으셨어요. 1649년에 입주한 이래로 특히 10여 년간 3사 간쟁을 하는 대간으로 재직을 거의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록도 이때가 가장 많이 기록이 남아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왕의 가장 비서 역할인 가장 최측근인 도승지 역할, 승정원 도승지를 역할을 하고 이후에 육조 판서 등 정부 수뇌부에 역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왕과 직접적인 갈등도 겪기도 하고 국왕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기도 하는데 특히 정치, 외교, 민생, 왕실과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쟁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기근이 너무너무 심한데 무리하게 뭐 공사를 짓는다던가, 아니면은 군대를 크게 사열해가지고 열무를 한다던가 진연을 한다던가. 현종 같은 경우는 온행 행차를 되게 자주 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민생을 돌봐야 한 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소문을 자주 올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국왕들이 다 웬만해서는 다 간합을 해줘요. 그래서 그대의 의견이 옳소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항상 그렇게 칭찬만 받지는 않습니다. 갈등도 여러 번 일으켰는데, 예를 들어서 1657년에 종실인 낭성군의 간호하고 대립을 하게 돼요. 그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길거리에서 간호들이 막 이렇게 싸우고 있었어요. 싸우고 있었더니 너무너무 이제 시끄러우니까 이제 양곡 선생이 가서 이제 데려가가지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양성군이라고 하는 종실의 간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성군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언젠가 양곡을 내가 꼭 이렇게 엿보야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간호를 시켜서 양곡 선생의 노비를 이렇게 공격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 공격한 거예요. 다른 민정중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간호를 공격하는 상황이 이제 일어나서 크게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양곡 선생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간호를 이제 붙잡아서 이 죄를 처벌을 하다가 이 간호가 죽게 돼요.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다가. 그러니까 이 양성군이 화가 나가지고 효종한테 저렇게 우리 종씨를 무시하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해서 거짓말로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양곡 선생이나 민정중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다가 결국은 종씨를 욕보였다 해가지고 이제 귀양을 가시기도 하고요. 의관이라고 하는 이 윤후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산소, 왕실의 산소를 막 나무를 원래 베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나무를 막 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관들이 저러면 안 됩니다. 벌을 줘야 됩니다 하는데, 이 사람이 침술이 그렇게 훌륭했대요. 그러니까 현종이 몸이 아프니까 멀리 이렇게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벌금만 주고 그래 괜찮아 라고 했더니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해주십시오라고 크게 상소를 올렸다가 또 엄청나게 또 혼이 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종 7년에 그 안추원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어떤 거냐면, 병자호란 때 그 청나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몰래 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이제 현종이 이렇게 받아줬다가 이게 들키게 돼요. 청나라한테 들키게 돼서 청나라한테 굉장히 굴욕적인 일을 당합니다. 현종이 막 무릎을 꿇고 고개를 막 이렇게 막 박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막 대신들이나 대관들이 화가 나서 아니 어떻게 청나라한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굉장히 위기인 상황이 왔었는데, 그때 이제 양곡 선생이 이렇게 가면은 다 분열이 되게 심해지니까 이거를 무마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런 처리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왕과의 갈등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채차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파직이 되죠. 근데 얼마 안 있어서 계속 서용이 됩니다. 그래서 국왕과 이런 갈등과 이제 용납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되게 정치적으로서는 서인의 입장을 대체로 대변을 하시지만은 그 해창이하고 명안공주가 혼인하고 나서는 정사에서 좀 거리를 두는, 중도를 지키는 그런 입장을 가지셨습니다. 외직으로서는 외직도 뭐 판관이나 목사 이런 데도 많이 가시면서 목민간의 역할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지방의 폐단을 많이 해결을 하십니다. 뭐 시험의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그 곡물이나 이런 거 올라오는 거를 잘 관리한다든지, 불법인 도신을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또 경기 관찰사가 돼서는 이런 변란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병사들을 많이 모은다든지, 특히 이 유씨가 바로 이 광주 목사에 있을 때 받으신 건데, 내려가셔가지고 물론 목민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그 백성들을 되게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직접 경서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학문을 굉장히 흥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시고, 이때가 대기근이 조선시대 가장 컸던 대기근이 있었는데, 조정에서 너네만 신경 써라, 그 옆에 지역까지는 신경 쓰지 말고 너네만 신경 쓰고 옆에서 오는 뭐 이런 유랑민들은 받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평소 때 구유를 많이 해가지고 절약을 많이 하셔서 굉장히
그 지역에 자기 이제 광주 지역에 넉넉했던 거예요, 비용이. 그래서 옆에서 오는 그런 유리걸식하는 사람들까지 이제 다 받아들이셔가지고 다 이제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관찰사가 이거를 조정해 보고를 해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치세를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현종이 이거를 보고 말을 한 필 내리고, 그다음에 여기 있던 광주 백성들이 돌아가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한 번 더 이제 광주 목사를 했던 이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광주에 절양루라고 하는 그런 루가 있대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때 양국 선생이 광주 목사로 가셔가지고 이 절양루라고 하는 거를 공북루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북쪽을 향해서 절을 한다라는 뜻인데, 북쪽은 바로 임금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자기가 멀리 광주까지 와 있지만 항상 북쪽인 임금을 향해서 절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양국 선생의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사망, 어떻게 이제 돌아가셨는지일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기사왕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어나서, 네, 기사왕국이 이제 숙종이 자기의 중전인 민씨를 이제 폐비를 하고 희빈 장씨를 올리려고 하는 생각에 이 기사왕국을 이제 단행을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양국 선생은 관직에 있지는 않았었어요. 두문불출하는 상황이셨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나자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체의 이제 사람들을 이제 규합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상소문 올릴 사람을 이제 모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명한 박태보와 이제 이세화 등 80여 명이 모이는데 글 뒤쪽에 보면은 표가 있지만 현직인 사람이 11명이고 전직이 69명, 관품은 8품에서 정 2품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향은 대체로 이제 서인이었고 연배는 90대에서 20대까지 굉장히 다양했는데, 물론 양국 선생이 여기서 가장 나이가 많으셨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마의 장인이기도 하고 아버님이기도 하고 또 최고직을 이제 역임을 했기 때문에 이 상소문에 대해서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이름을 올립니다. 그래서 해창이나 이런 사람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해요. 소도를 하지 말아라, 이름을 올리시지 마셔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도저히 본인이 그대로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셔가지고 결국 이 상소문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면서 항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숙종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고 그날 밤에 신하들이 오기 전에 친국을 엽니다. 새벽에 밤에 이제 친국을 열어요. 그래서 가장 화가 나는 건 국왕인 나를 편드는 게 아니라 내 왕비를 편든다고 하면서 이게 바로 인현왕후를 편드는 게 모반 대역죄다라고 하면서 아마 배후에 인현왕후의 오빠들인 남자 형제들인 민진후와 민진원이 있을 것이다 해서 함께 붙잡아서 친국을 합니다. 근데 새벽 내내 친국을 하고 다음 날까지 또 친국을 하려고 하는데 워낙 연배가 이제 높으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친국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영의정이었던 권대운이 이제 옆에서 이거는 국왕이 여기까지 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말려서 다행히 사죄해서 멀리 의주로 귀양 보내는 것으로 이제 죄를 감해줍니다. 그리고 해창이는 관직을 삭탈당하고 아들, 사위, 동생, 그다음에 그 척질도 영구히 관직을 다 삭탈당하고 금고를 명합니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난 상황이었었어요. 숙종이 굉장히 다혈질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양국 선생이 귀양 가는 도중에 파주에서 사망을 하시게 된 일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후에 어떻게 추승이 되는 그 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양국 선생과 같이 이제 박태보의 사망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물론 이게 기사황국의 그런 큰 흐름을 변곡을 바꿀 수는 없기는 하지만 이 숙종이 상소문 하나로 그렇게 대신들, 특히 부마의 아버지를 죽일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상소문의 힘을 굉장히 실어줍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민진원 형제를 방면을 하고요, 숙종이. 그다음에 금고의 범위도 사위 동생 숙질에서 자손만 숙질을 하게, 금고를 하게 굉장히 축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황국을 모두 다 정리를 다 끝나고 나서 장희빈을 왕비로 다 맞이하고 나서 관작을 그 양곡 선생의 관작을 회복시키지요. 가장 한 5년 후에 명예가 다 최종 회복이 됩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이제 갑술왕국인데요. 갑술왕국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 이제 희빈장 씨를 패하고 다시 이제 인현왕후를 모시고 오죠. 인현왕후의 복위는 바로 양곡 선생의 명예 회복의 기본 조건이었습니다. 이제 인현왕후께서 다시 돌아오신 날에 상소문이 이제 올라옵니다. 양곡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런 상소문이 올라오고 결국은 명예가 회복이 되고 의정으로 추증이 되고 그다음에 여문을 건립해서 숙종이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그 치제문을 내리면서 내가 굉장히 후회하노라 미안하다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치제문을 내립니다. 근데 이후에 이렇게 국가적으로 공인을 받은 인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서원이 이제 건립이 됩니다. 서원은 총 5개가 건립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덕봉서원 같은 경우는 양곡 선생의 고향이면서 선대 묘소가 있는 양주에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양성의 유학자들이 박태보의 그런 서원이 건립이 되고 사익이 인정되자마자 우리도 같이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상소문을 올려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창건한 5년 후에 사익이 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치제문을 올리죠. 두 번째는 노덕서원입니다. 노덕서원은 북청이라고 하는 그 한경도 쪽에 있는 데인데요. 바로 여기는 이항복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유명한 유학자의 유배지였었습니다. 이 이항복이 광해군대에 이제 임목대비의 패모론이 있었는데 이거를 반대하다가 북청으로 이제 유배를 가서 거기서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민정중과 오두인도 1694년에 추배가 되는데 이 항복이 임목대비의 패모론을 반대했고 양곡 선생은 인현왕후의 패모론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평가가 시대는 달라도 이런 의리는 똑같다라고 해가지고 이 노덕서원에 모십니다. 근데 이 양곡 선생 같은 경우는 이 북청에서 북청 판관으로 활동한 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이 이 항복을 이어서 이제 양곡 선생도 같이 모시죠. 세 번째 파주의 풍계사 같은 경우는 파주는 양곡 선생의 돌아가신 지역이면서 박태보가 부임했던 부임지, 그 다음에 이세화의 거주지입니다. 이 세 명이 이제 가장 유명한데 셋 다 관계가 있는 곳에 파주에 풍계사를 설립을 합니다. 이 풍계사는 파주에 있어서 수도하고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무슨 기사년이 매 60갑자년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마다 왕실에서 계속 치제문을 보내면서 이거를 기리고 또 영조나 뭐 정조 같은 경우 영릉을 행차할 때 이쪽을 이제 가까이 지나가면서 이제 사신을 파견해서 거기를 치제하라라고 해서 관리를 하던 곳입니다. 네 번째 의열사 같은 경우는 광주였었는데 양곡 선생이 이제 광주 목사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이 의열사에 같이 합사를 했고요. 다섯 번째 충렬사 같은 경우는 그 숙종대에 그 사육신을 모셨는데 이와 함께 뭐 양곡 선생, 박태보, 이세화를 같이 모십니다. 그래서 양곡 선생의 행적지와 관련된 서원이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서원에 합향을 한다든지 그리고 대체로 갑술왕국 전후에 이렇게 5개의 서원에 합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전국에 북으로는 노덕서원, 남으로는 의열사와 충렬사까지 전국 5개의 양곡을 이제 모시는 서원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덕봉선으로 본 오두인과 오두인 가문의 위상 이 네 번째 장으로 이제 들어가면요. 1871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흥선대원군의 그 신미존치, 그러니까 서원 철폐령이 이제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650개 서원에서 47개로 굉장히 적은 서원만 남게 되는데 이 서원 가운데에 47개 가운데 문묘에 종양되어 있었던 인물을 모신 서원 16개를 빼면은 나머지는 충절대의로 알려진 31개의 서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뭐 순국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공신이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모신 그런 서원들이 31개가 남게 됩니다. 근데 대체로
이 31개를 분석을 해보면은 거기에 모셔진 분들이 이제 명신, 되게 유명한 이제 신하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활동했던 후손이 굉장히 고위직이었을 때 존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의 그 서원 철폐령은 당대에서 이제 뚜렷한 원칙이 없다.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에 의해서 좀 자의적인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당대에서도 약간 의문이 있는 이런 사건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양곡을 모신 서원 5개 가운데 노덕서원과 덕본서원 2개가 이제 남게 되는데, 노덕서원은 아까 얘기했었던 이항복, 서인계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항복을 모셨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남게 됩니다. 그러면 덕본서원은 어떤 연유로 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남게 될까라고 따져보면은 우선은 양곡 선생이 갖고 있는 충절의 상징성입니다. 김창엽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양곡 선생이 죽지 않으면 그 장렬함이 드러나지 않아서 사람들을 깊이 감동시키지 못할 거다. 그러므로 이 양곡과 그다음에 박태보가 죽은 거는 이 두 공은 반드시 죽은 후에야 당시의 조정 신하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고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들의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마음 때문에 화가 그 정도에 그쳤다. 그리고 두 공의 죽음이 숙종을 감동시켰기 때문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갑술왕국이 있게 된 거는 두 공이 한 번 죽은 힘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단순히 죽음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죽음으로 인해서 남인들의 악행을 차단을 했고 숙종이 빠른 변심을 유도했고 갑술왕국의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김창엽이 평가를 합니다. 그 이후에 정조도 평가를 내리기를 한 장의 상소로 혈성을 쏟아서 대궐문에 부르짖어서 강상을 세운 공이 있다라고 해서 크게 찬양을 합니다. 즉 국모를 위해서 절의를 지킨 충신으로서의 공인, 즉 충절의 표상으로서 이 덕봉선이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게 한 가지 이유일 테고요. 두 번째는 경화사족으로서 오도인 집안이 갖는 그런 위세입니다.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장원급 제자, 증시를 받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 왕실의 지친으로 활동을 하는데, 장원급 제자를 보면은 이제 그 계부인 오숙 같은 경우는 이제 1646년 정시문과가 됐고, 양곡 선생도 1648년에 그 진사시 이듬해 별시문과에 장원급제를 하셨고, 손자였던 오원이나 오창 같은 경우도 춘당대시에서 장원급제, 내 손인 오치순도 식년시에서 장원급제를 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의 장원급제자, 굉장히 드뭅니다. 이렇게 많은 장원급제자를 배출을 합니다. 또한 증시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 이 시호라고 하는 거는 그 인물의 생애와 업적을 국가에서 평가를 해서 국가에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런 공식적인 기준, 즉 사완이라든가 학행이라든가 충절의 그런 자기네들의 기준의 조건에 맞으면 그거를 이제 평가해서 글을 내려주는 게 시호입니다. 그래서 한 가문에서는 굉장히 큰,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증조부인 오정방부터 시작해서 양곡 선생 아들 해창이 손자였었던 오원, 증손이었었던 오재순, 그다음에 증손 오재소, 현손이었던 오희상, 이러한 7분이나 되는 분이 굉장히 짧은 시기에 7명이 다 시호를 받게 되는 굉장히 집안의 겹경사가 거듭해서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도 덕봉서원이, 그다음에 오두인이라고 하는 인물과 이 가문이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왕실 지친으로서 보면은 양곡 선생은 숙종의 어머니인 명성황후의 고종사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해창이 오태주가 그 공주와 결혼하게 된 것도 이게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명성황후가 아플 때 옆에서 이제 같이 병간호를 하거나 아니면은 명성황후가 죽고 나서 그 도감으로 활동하던 것도 다 이 명성황후와의 그런 관계, 양곡 선생이 갖고 있었던 명성황후의 그런 고종사촌이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창이 역시 그 숙종이 자기 매제죠. 그래서 유일한 그 시우라고 표현을 하면서 숙종의 그런 시문집이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열성어제라고 하는데 전체 584글이 있는데 그 중에 54개가 해창이한테 준 글입니다. 그래서 해창이가 죽고 나서는 내가 이제 나의 시문을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손자 오원 같은 경우도 이제 영조하고 조금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를 했는데 오원 같은 경우는 탕평책을 좀 반대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라를 향한 단심은 자기가 인정을 한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증손인 오재순 같은 경우는 정조가 치제를 내리고 제문도 여러 번 이 오재순이 합격을 하면서 이 오두인 집안에 이제 치제문을 내리고 자기가 손수 제문도 씁니다. 그 다음에 시호도 내리고 초상화도 내려주는데 아마 다음 발표에서 이분에 대한 자세한 발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엔 현손들한테도 정조와 순조가 계속 집안의 스승으로서 왕세자 왕손의 스승으로서 계속 모시는데 결국은 오시지는 않습니다. 오이상 같은 분들은 조정에서 계속 부르는데 결국은 오시지는 않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상장례의 그런 비용을 대줄 정도로 왕실의 지친으로서 왕실에서 중요하게 관리하는 인물로서 활동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노론의 명문세가인 여흥민 씨와 안동김 씨와의 인맥, 혼맥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흥민 씨, 안동김 씨, 해조 씨는 지역적인 인맥은 안산의 새거지라고 하는 점을 들 수 있겠고 정치적인 인맥으로서는 기사왕국의 피해자였던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 부친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죽고 귀양 갔기 때문에 아마 같은 집안의 아픔을 공유한 그런 공감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두인 양국 선생 같은 경우는 여흥민 씨, 민성징의 이제 여식하고 결혼을 했고 오두인의 그 여식 같은 경우는 민유중의 외손 이제이고요. 바로 여기에 있죠. 그다음에 현순이었던 오희상은 이제 오희상의 이제 따님분이 그 내손이었던 그러니까 그 민유중의 내손이었던 민치록. 이 민치록은 나중에 그 고종의 비였던 명성황후의 아버지입니다. 물론 이 오이상의 따님과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긴 하지만 그렇게 민치록하고 연결이 되고 오휘상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그 민유중의 잉손이었던 민태용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들 그 집안이 결혼으로 굉장히 혼맥으로 거듭 연결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동김 씨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양국 선생의 딸이 김숭의 아들인 김창열하고 같이 이제 혼인을 맺고요. 아들이었던 그 오진주가 김수항의 아들이었던 김창엽의 여식과 혼맥을 맺고 현손인 김서상의 따님이 이제 김수항의 6대손 인 김유곤하고 혼맥을 맺고 현손인 김이상의 따님이 김수왕, 민유중의 곤손인 김복은하고 이렇게 굉장히 여흥민 씨하고 안동김 씨하고 이렇게 따져보면 혼맥이 굉장히 겹쳐서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덕봉서원의 역대 원장들을 살펴보면은 이 오이상 한 분 빼고 그다음에 이여와 이건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여흥민 씨나 혹은 여흥민 씨 그다음에 안동김 씨 지방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역대 원장으로 활동을 하는데 민진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신 바대로 인현왕후의 오빠이고요. 일찍부터 오두인과 친목이 있었고 이의현 같은 경우도 노론의 영수로서 이제 활약을 했고 이제도 영수로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이 역대 원장을 활동하셨던 분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혼맥 가계도에서 다 확인이 될 정도로 굉장히 친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노론의 영수나 노론 집안 출신이고 정일품에서 정삼품까지 굉장히 고위직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흥민 씨, 안동김 씨, 해조 씨가 인맥, 혼맥으로 얽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김강찬의 그 외증손인 이익회라고 하는 분이 덕풍서원에 이제 현판을 쓰셨고, 그다음에 영의정이었던 김병학
과 그다음에 직각이었던 민영목 같은 경우는 치제문을 작성을 하는 등 이 숙종대부터 고종대까지 굉장히 많은 여흥민 씨, 안동김 씨, 해조 씨 집안이 서로 인맥과 혼맥으로 연결되면서 거기가 덕봉성까지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는 바처럼 여흥민 씨와 안동김 씨는 이제 왕비를 굉장히 많이 배출을 한 서원이고 대부분의 덕봉선 원장들이 인현왕후와 근친이면서 족친이었고 12대 김보근 같은 경우는 효현왕후의 숙부, 순원왕후, 철인왕후의 족친, 13대 민흥식은 이모군란 당시에 명성왕후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면서 드디어 정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덕봉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물론 이 덕봉선 원장들의 역할과 한계는 확인하기는 어렵고 그렇긴 하지만 원장들의 그런 면면을 살펴봤을 때 당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명망과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흰성대원군의 서원철폐령이 추진된 시기에 김병학이 덕봉선에 직접 제문을 작성을 했고 고종의 친정을 시작한 가장 권력이 셌을 때 민영목의 제문을 기술하는 등 숙종대에서 고종대까지 취재를 시행하면서 오두인과 덕봉서원에 대한 그런 국가적, 지역적인 높은 평가와 인식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조선 후기 양곡과 그의 가문의 위상은 양곡의 죽음이 상징하는 충절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국왕들이 양곡과 그 후손들에게 보인 존경과 우대, 그다음에 덕봉선의 원장과 관련자 등 명문세가의 구성원들이 지닌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유지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